1라디오 특별 기획 누리호 K 우주시대를 열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늘 홍사원의 경제쇼는 30분 일찍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4시에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이라서 오늘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 발사에서는 우리가 만든 실제 작동하는 위성을 탑재해서 쏘아 올린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지난번 1차 발사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이번 2차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린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자, KBS 1라디오 특별기획 누리호 K 우주시대를 열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역시 함께 갑시다.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특별기획 누리호 K 우주시대를 열다 누리호 발사 특집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3시 31분 30초니까 4시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는 예정대로라면은 한 28분 정도 뒤에 이제 발사가 됩니다. 먼저 그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현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나로 우주센터 현장에서 취재 중인 KBS 서재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 기자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시사기획 창에 있을 때 제 앞자리에 있었는데. 네. 오래간만에. 그러게 말이에요. 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지금 먼저 그곳 날씨는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지금 이곳 날씨는 완전히 맑게 겠고요. 예. 덥고 습한데 바람은 별로 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온도가 밖에 지금 30도 가까이까지 올라가가지고 매우 예. 덥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안개가 굉장히 짙게 끼고 흐려가지고 예. 간혹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금세 그쳐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해가 쨍쨍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그건 괜찮고 더운 거는 로켓 발사하고 상관없는가 보죠, 그건? 이 정도 더운 걸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 30분, 이제 한 28분 정도 남았어요. 발사될 텐데. 지금은 어떤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화제랑 연료 탱크 주입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예. 발사체 기립장치 철수까지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발사 임박해가지고 막바지 지금 이제 거의 사람의 손을 떼도 이제 발사가 진행되는 게 이제 10분 전에 시작이 되는데 그 단계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남은 절차가 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카운트다운만 이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단계에 따라서 발사가 되는 거고요. 예, 시퀀스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4시에 발사가 되지 않습니까? 2분 정도가 지나면 1단이 분리가 됩니다. 4분 정도 지나면 페어링 분리가 되고요. 바로 또 2단이 분리되고 15분쯤이 지났을 때 이 성능 검증 위성이 여기에 실려 있잖아요. 그것이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목표 궤도에 이게 모두 다 이제 잘 올려졌느냐 이 데이터 확인하는데 총 3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해요. 말하자면 이제 30분 정도가 발사 이후 지나면 성패가 나오는 건데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성패 여부에 대한 발표는 5시 10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시 10분. 지금 저희가 그 텔레비전 중계화면도 좀 보고 있는데 로켓 보면 옆에 하얀 연기 같은 거 나오는데 저건 괜찮은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작업일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그 냉각 상태에서 이 발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산화 액체 산소가? 네네. 그걸 조금씩 빼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화돼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발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뭔가요,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날씨 변수가 아무래도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지상풍 기준으로 보면 오후 4시 기준으로 초속 4m니까 굉장히 미미한 정도고요. 고층풍도 이제 발사에는 중요한데 고층풍 역시 초속 15m로 약해서 별로 영향이 없다. 그리고 낙뢰나 강우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일단 기상은 별 변수가 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느냐, 요게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 1차 발사 때 문제가 됐던 거를 이제 짚어보면 그 3단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헬륨 탱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이 산화제 탱크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산화제가 누설됐고 그렇게 되면서 3단 엔진이 계획보다 일찍 꺼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위성 모사체를 제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고 결국 이제 실패로 귀결이 됐는데 요번에 이 그 3단 산화제 탱크가 완벽하게 잘 보완이 됐느냐 이게 결국 성패를 가를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그렇죠. 그 갑자기 그 발사대 기립까지 맞췄는데 이 산화제 레벨 센서라고 하죠. 이번에는 그 1단에 있는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레벨 센서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가지고 갑자기 발사 준비가 중단되는 그래서 이제 조립동으로 거꾸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었는데 요게 완벽하게 보완이 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한 완벽하게 다 고쳤다고 연구진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러니까 부품이 좀 그 이상이 있어서 연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당연히 다 고쳤겠죠. 그러니까 지금 발사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수요일 날 이상이 발견됐을 때만 해도 어디가 이상이 있나 해서 살펴보니까 그 레벨 센서고 레벨 센서가 어디 달려 있냐면 1단과 2단 그 연결 부위에 있는 그 산화제 탱크 뚜껑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레벨 센서를 제대로 보려면 1, 2단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1, 2단 분리하는 작업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뭐 하약장치, 뭐 자폭장치 이런 것까지 다 실려 있기 때문에 1, 2단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이제 고도의 작업이 되고 다시 결합하는 데까지 최소한 몇 주 걸리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연구진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연구를 했겠죠.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이 레벨 센서를 통째로 갈지 않아도 그 레벨 센서 안에 있는 코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볼펜으로 치면 볼펜 심 같은 거래요. 요 부품을 원래 내년 초에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3차 발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새 부품으로 급한 대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갈아 끼운 거죠. 단 분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불과 한 이틀 만에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 해서 주말 동안에 정기 점검을 좀 더 거치고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은 날씨가 장마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아예 주 초에 이제 준비되는 대로 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어제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하늘이 도운 것인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어쨌든 작년에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했던 거잖아요. 3단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걸 보완했으니까 이번에 성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네요. 이번에는 현장 분위기도 그 연구진들도 좀 높다고 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사 예정이 D-50일 전부터 사실 연구진들을 만나가지고 뭐 어떤 심경인지 중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들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대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차 발사 때 그 실패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기술로 다 만든 그 발사체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나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러시아하고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도 데이터를 다 받아서 볼 수가 없었대요. 근데 누리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완하는 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2차 발사 예정이 5월이었는데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 중순에 하자 이렇게까지 기간을 불과 한 달 정도만 더 걸린 상태로 지금 발사 예정일이 잡혔던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도 충분히 했고 보완도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자신감이 좀 있는 상태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날씨야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갑자기 기립을 맞췄는데 뭐 이상 신호가 나왔다. 이거는 상당히 너무나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어가지고 연구진들이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틀 만에 이제 이걸 고쳤고 어쨌든 보완을 잘 했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은 뭐 모든 것이 다 착착 순조롭게 진행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잘 됐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데 좀 더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잘 발사됐으면 좋겠고 서 기자 거기서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취재 중인 KBS 서재희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발사까지 19분 43초 남았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그럼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주 개발이 왜 필요한 건지 이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현 항공우주산업 우주사업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이분들 제 이분 기다리고 있는데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 이선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지금 보니까 인기가 엄청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 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중간중간에 계속 아시는 부분 보완하시는 거 뭐 순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답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김태훈 차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원래 지난주 발사 예정이었다가 오늘 발사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서재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1단하고 2단 사이에 무슨 부품이 이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괜찮은 건지 약간 좀 찝찝하긴 합니다. 네. 뭐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게 저희가 네. 그 산화제 탱크에 보면 그 레벨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 센서. 네네. 일단 산화제라는 것도 뭔지 좀 궁금한데. 산화제가. 예. 산화제가 무식이라서 보통 이제 항공기를 타게 되면 이제 엔진에 이제 불을 붙이는데 예. 보통 이제 산소가 있어야 이제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공기 중에 많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우주를 날아가는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예. 우주 공간도 그렇고 이제 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없어서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산소를 싣고 가는구나. 네, 산소통을 아예 싣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와 산소를 같이 잘 배합을 해서 거기다 불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에서 얘기하면 시동을 첫 스타트로 잘 걸어야 되는데 산화제하고 연료 탱크하고 배율을 잘해서 불을 붙이면 거기에 이제 추력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화제 탱크에 산화제를 주입을 하면 거기에 이제 레벨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양이 줄어들는지 들어갔는지 하고 레벨 센서가 있는데 그 레벨 센서에 대한 값이 이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발사대로 이동할 때 발사대를 이제 누워서 이동을 합니다. 발사장까지 누워서 이동하다가 바로 이제 이젝터에 실어서 바로 이제 기립을 시키면 이 산화제 탱크의 안에 있는 이제 레벨 센서가 이제 값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산화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네, 이게 값이 이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그럴까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고장 탐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고장 탐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바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게 발사대에서 바로 체킹이 안 돼서 이것은 다시 눕혀서 이제 조립동으로 가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이것이 문제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3차 때 발사하는 그 레벨 센서와 교체를 해서 금방 찾아서 이제 저희가 지금 쉽게 이번에 발사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김 차장님도 말씀 잘하시지만은 지금 유튜브 댓글란에 엑소를 찾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김태현 차장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설명해 주시면 알기 쉽게 좀 비유를 들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한 거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발사를 앞두고 다 몇 달간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임박해서 이렇게 뭐 레벨 센서가 뭐 고장이 나고. 그래도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차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액체 연료라든가 액체 산소 이런 것들은 그 기존의 고체 로켓 같은 것 그 경우는 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해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로켓이다 보니까 연료도 액체가 들어가고 그래서 현장 전날에 이제 세워보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제 당일 전날에 알게 된 거고 다행히도 이 센서는 그냥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산화제 같은 경우도 쉽게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웠잖아요. 연소에 3가지 필요한 거 연소할 때 하면 이제 기름 일단 연료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거를 불을 붙인 뜨거운 온도 발았죠. 라이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소가 공기 중에 많긴 한데 우주로 날아갈 때 산소가 없고 최대한 그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려면 결국에는 이 기체로 있는 산소보다는 최대한 압축시켜서
액체로 만든 산소가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하 184도 정도 되는 굉장히 냉각을 시켜서 최대한 산소를 많이 산화제 탱크에 넣어놔서 이제 우주까지 올라가서도 계속 산소가 공급돼서 세 가지 연료, 발화점, 산소가 다 공급이 될 수 있게. 그럼 올라갈 때 기름만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산소도 아예 같이 싣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그러면 그 기름은 제가 저급한 표현을 써서 연료라고 표현합니다. 케로신이라고 케로신 등유라고 들어보셨죠? 등유. 네. 영어로 케로신이고요. 이제 우리는 등유라고. 등유 난로에 쓰는 그 예전에 석유 난로 저희 이제 학창 시절 때 휘발유도 아니고. 예. 그게 더 잘 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급인가? 고급은 아니고요. 원료를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휘발유, 석유 제일 먹고 이제 중간중간 하다가 이제 등유가 이제 제일 가격이 좀 싼데요. 그게 이제 가장 발화점도 높고 해서 등유로 이제 선택을 하고 항공유도 지금 등유로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싸서 쓰는 거예요? 싼 게 아니라 그게 물론 이제 싼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제일 발화점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다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어느 석유에 대한 어느 부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장 추력을 많이 낼 것인지를 테스트해 봤을 때 등유가 가장 효율적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그걸로 이제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죠. 오늘 날씨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씨는 뭐 다행히 좋다는데 날씨 바람 불고 뭐 이런 거에 왜 영향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 조정하는데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은 보통 이제 3만 개 정도 이렇게 부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우리 발사체는 한 37만 개 부품이 들어가고 실제로 항공기는 한 50만 개 부품이 들어갑니다. 항공기가 더 들어가네 그러면은.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37만 개의 부품이 뭐 하드웨어 구조체도 있지만 실제로 전자장비, 반도체,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저렇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화제 탱크하고 연료 탱크의 두께가 한 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저렇게 보시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웅장하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탱크의 두께는 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료가 거의 한 56톤 정도 되고.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연료를 채우고 하면 실제로 기온도 중요하지만 습도, 바람, 특히 바람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순간적으로 올라갔을 때 바람이 순간적으로 불었을 때 정확한 궤도에 올려서 계산을 하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산 환경들 그다음에 우주 환경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온들 그다음에 그 부품에 대한 영향성들 그래서 습도, 온도, 압력 지상풍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유튜브 댓글 요즘은 유튜브에서 워낙 그 많은 분들이 지식이 높아서 휘발유 대신 등유 쓰는 이유가 강선모님이 지금 지적하셨는데 휘발유는 발화점이 높아서 금방 잘못하면 터진다. 그래서 발화점이 낮은 등유를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한데. 그렇죠. 잘못하면 그 휘발유는 잘못하면 터지니까. 그거는 이제 연구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메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스페이스 X도 이제 케로신을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나 다른 어떤 메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효율성이거든요.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뭐 휘발유를 써도 됩니다. 휘발유를 써도 되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에 따져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죠. 정유원 연구원님은 저희 주식 유진투자증권에 계시잖아요. 네, 지금 리서치센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항공우주 관련 주식들도 오늘 발사니까 좀 어땠습니까 반응이? 네, 아무래도 이게 과학계는 좀 축제 분위기인데 지금 사실 증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이제 관련 주들이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누리호 관련 주들이 방산주들이랑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산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게 연초부터 약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누리호 관련 주들이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이미 그 부분은 많이 반영돼서 어떻게 방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잘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반영, 킹반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이번에 누리호가 2차 발사잖아요. 예. 그래서 2차 발사 해가지고 그럼 관련주들이 이제 막 찾기 시작하시는데 예. 사실 3차 발사할 로켓까지 어느 정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센서 같은 경우를 뺐다라고 하는 게 예. 이미 만들어진 세 번째에 있는 센서를 이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관련주단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서 또 관련 기업들이 300여 개 기업들이 많이 참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제 발사 9분 30초 남았는데 작년 10월 21일 날 누리호 1차 발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정윤 연구원님도 여기 계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중계도 같이 라디오하고 텔레비전 같이 중계를 했었는데 다 잘 올라가서 전 성공한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일단 엑소님이 예. 그 부분 준비 말씀 잘 하실 것 같아요. 왜 네네. 그때 실패했던 거였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저는 거의 95% 이상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1단, 2단, 3단 다 잘 연소도 됐고 예. 잘 갔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누리호 설계 당시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산화제 태연 차장님께서 예. 말씀드린 산화제가 액체가 잘 담겨 있는데 예. 그게 산소가 이제 액체 상태로 있으려면 압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스를 주입해야 되는데 가장 안정적인 가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게 헬륨이거든요. 그래서 그 헬륨 탱크도 같이 들어있는데 헬륨을 넣는 게 그러니까 그 가스를 넣기 위해서 그렇죠.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압력을 높이는 용도예요. 헬륨 예, 가스는 높이는 용도가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액체 산소 통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부력이라는 게 작용하거든요. 예. 헬륨이 가볍다 보니까. 근데 그 부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튼튼하게 설계를 했는데 그게 지상 기준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700, 800km까지 이제 저궤도에 올라갔을 때 부력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게 산화제 탱크 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탱크가 이제 3mm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차장님께서. 그게 이제 그 구멍이 생겨서 누설이 돼서 산소가 100이 공급해야 되는데 80, 90밖에 공급 안 되고 10, 20은 그냥 바깥으로 새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타올라야 되는데 뭐 한 45초에서 50초 정도 빨리 산소가 공급이 꺼져버리니까 결국 그 엔진이 꺼져버리고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어폰 같은 경우나 우리 집을 노래할 때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빠르게. 빠르게 돌려야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돌리게 떨어지죠. 그냥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3단 발사체가 궤도에 올라가긴 했지만 빨리 꺼지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면서 다시 그냥 밑으로 추락을 해버린 거죠. 액체 산소가 모자라서.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거기 무슨 안에 로켓 안에 그걸 어떻게 밝혀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카메라 같은 거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액체 산소가 헬륨 탱크가 떨어져서 돌아다니다가 액체 산소 탱크를 깼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보통 이제 항공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지상에서 지금 올라가지만 뭐 누리호가 올라가지만 팔라오라든지 아니면 항우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상 관제소에서 다 모니터링돼요. 아까 저기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연구원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다 이제 수치로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화제에 주입된 탱크에 부분이 얼마만큼이 줄어드는지. 그래서 아까 레벨 센서라는 것도 그런 센서들이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센서가 역할을 해서 데이터를 지상 관제소에서 주면 그 데이터에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이만큼의 레벨의 온도가 나오고 뭐 레벨이 나오고 뭐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라고 하면서 추적을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조합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탄화제 탱크 문제인지 헬륨 탱크 문제인지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하다 보면 유출을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밝혀낸 거죠. 그게 우리 기술로 했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밤새워서 알 수 있었던 알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해외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지연이 되고 뭐 옥신각신 또 얘기했겠죠. 지금 그 텔레비전 중계화면 보면은 하얀 연기 같은 거 중간에 맨 꼭대기에서도 나오고 중간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거는 그냥 보기에는 매우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은 겁니까?
저게 이제 액체 산소가 들어있는데 액체 산소가 영하 184도잖아요. 너무 차갑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지금 이제 여름에 습하다 보니까 수증기라든가 그런 것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발사 직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엄청나게 많은 연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연기가 아니라 이게 엔진이 이제 발사할 때 75톤급 엔진 4개가 클러스터링돼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열이 3,500도가 넘어요. 근데 너무 뜨거운데 땅에 붙어서 올라가면은 이게 불이 작용 반작용으로 역류해서 올라오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등류가 다 타버려서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추력은 어때? 열은 식혀주자. 그래서 아래쪽에 1초에 한 1에서 2톤 정도의 물을 엄청 때려 부어줍니다. 그럼 그 물이 3,500도로 만나면은 바로 이제 수증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연기는 연기가 아니고 사실 수증기다. 이런 것만 알고 보셔도 재밌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드라이 아이스도 그런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보면 누리호 자동 카운트다운 거기 돌입했다고 지금 통제센터에서 알려왔는데 떨린다. 자동 운영 시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저 때부터는 지금부터는 카운트다운은 원래 영화 보면은 뭐 10, 9 뭐에서 이렇게 발사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발사할 때까지 전체 이제 사람이 이제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뭘 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보면은 지금 저희 발사를 할 때 이제 엔진에서 열이 팍 나오면 이제 그 잡아줬던 거를 이렇게 풀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VHS라고 하는 건데 그 장치를 일일이 사람이 가서 할 수 없이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 준비 점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초록 색깔 이게 지지대가 이름이 엄빌리칼이거든요. 근데 이거 뜻 자체가 탯줄이에요. 그래서 약간 엄마가 이렇게 끝까지 지지해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약간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저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엄빌리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게 중간에 만약 이상이 뭐 발사 예전에 누리호 발사 때도 그랬었던가 제가 기억에 발사 한 몇 초 남겨두고 정지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사람이 수동으로 이상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수동으로 누가 정지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다 컴퓨터가 자동되어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에머전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동으로 될 수 있도록 다 빨간 버튼이 있구나. 그렇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다 운행을 하지만 비상 상황 시 그런 부분들이 다 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2분 46초 남았는데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의 기준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그 로켓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 성공한 게 있고 위성이 제대로 운용이 되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최대의 관건은 로켓이 제 궤도에 도착을 해서 700km에 도착을 해서 인공위성을 이제 원하는 속도 지구 탈출 속도까지 속도를 내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15분 정도가 되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거기에서 30분 정도 그게 발표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한 총 해서 45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발사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발사체를 그 가져야 되는 이유 뭐 그거는 자 이제 1분 한 47초 남았으니까 발사되고 나서 저희가 좀 듣는 거로 하고 텔레비전 중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같이 거기서 최종 카운트다운에 이제 들어갔는데 고흥 나로 우주센터 현장으로 일단 중계를 넘기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난해 안타까운 상황으로 정말 거의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타이밍의 차질로 인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누리호 1차 발사 8개월 동안 충분한 진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처방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누리호 부품 하나하나 아무 문제 없이 제 역할을 잘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싣고 우주로 가는 첫 길을 여는 것이고 대한민국 우주 독립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제 엔진 점화가 이루어질 텐데요.
0초 기준으로 했을 때 1단 로켓의 엔진 점화가 몇 초 전에 불이 딱 붙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2륙 4초 전에 1단 엔진 4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네. 2륙 4초 전에 2개 엔진이 점화가 되고 나머지 2개 엔진은 0.2초 후에 점화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누리호 발사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2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비행 정상. 최대 동합 통과. 일단 엔진 정지 확인. 1단 분리 확인. 2단 엔진 점화 확인. 비행 정상, 고도 100km 통과. 자, 지금 누리호 하늘로 높게 우주로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정각에 하늘로 박차고 올라가게 됐고 지금 현재 3분 50초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방송에 들리는 현장 아나운서의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자, 비행 정상 그리고 1단 분리 그리고 2단 점화 그리고 100km 통과 또 지금 좀 전에 페어링 분리 고도 191km를 무사히 돌파하고 있다는 그 현장 상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모습 정말 각 엔진이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줘서 별 차질 없이 하늘로 올라가게 됐고 이후 단분리 그리고 아주 190km, 200km
상공을 우주를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 이제 조금 전에는 작은 점으로 보여지다가 사실 이제 저희가 아주 그 첨단 카메라를 동원해서 현장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2단 예. 지금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누리호 1차 발사 때와는 다르게 똑같죠. 네. 1차 때도 그렇지만 일단 분리가 이제 127초 59km 상공에서 이제 분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페어링까지 지금 분리가 된 걸로 봐서는 191km 상공 233초가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 분리가 남았는데요. 2단 분리도 이제 274초. 그러니까 지상에서 258km 상공에서 이제 분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3단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위성 검증 위성하고 또 큐브 위성 탑재되고 이제 모사 위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3단에서는 967초인 700km 상공에서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검증 위성이 분리가 돼서 지상에서 교신이 성공하면 1차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km까지 올라가는 거군요. 저 로켓이. 맞습니다. 그럼 지금 한 300km 정도 올라갔다는데 아직도 그럼 멀었는데 지금 올라간 것만큼 또 올라가야 되네요. 그런데 이제 속도가 지상에서의 속도보다 올라가면 이제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200 지금 반론 967초로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 하나 해드리자면 발사 장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꺾여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 국제적으로도 약속을 한 게 최대한 바다 근처에 이제 발사를 하고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혹시나 잘못된 경우에는 잔해물이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꺾여서 올라가게끔 하는 게 약속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리호가 남쪽으로 이제 발사가 되게끔 설계가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꺾여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700km 올라가서 그 위성을 이제 거기서 분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에 뚜껑 그러니까 페어링이라는 걸 이제 아직은 안 열린 거죠, 페어링이. 페어링이 분리됐습니다. 분리됐습니다. 분리돼서 날아갑니다. 그렇구나. 그럼 뭐 마찰 때문에 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위성이 영향 없으려나? 페어링은요 떨어집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껍데기 없이 그냥 이렇게 위성이 날아가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10권을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기권, 성취권, 중간권, 그다음에 10권 그 이상이 되면 이제 100km 이상이 되면 사실은 페어링 없이도 가도 거의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위성이 아까 그 무슨 위성이라고 하셨죠? 큐브 위성. 큐브 위성? 성능 검증 위성도 있고요. 큐브 위성도 있고. 위성이 두 개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사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모사체는 말 그대로 중량만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 1.3톤 정도. 지금 저게 1.5톤을 탑재할 수 있는 중량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톤 정도는 이제 위성 모사체를 실었고요. 그다음에 검증 위성 안에 이제 4개의 큐브 위성이 들어간 거죠. 큐브 위성은 뭐예요? 큐브 위성은요. 큐브라는 거 육각형. 그렇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제 1유, 2유, 3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1유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씩. 중량은 1.33km, 13kg 정도 되는 게 이제 1유 큐브 위성인데요. 실제로 이제 4개 이제 대학에서 만든 위성은 대부분 이제 3유. 그다음에 조선대학교에서 만든 위성은 6유. 로 이제 개발이 된 위성입니다. 그걸 이제 큐브 위성이라고 합니다. 저 큐브 위성이라는 건 그러면 어디 뭐 작은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학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17개의 그 연구팀이 이제 경진을 벌여서 국가에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가장 우수하고 이거를 쏘아 올렸을 때 활용을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상위 4개 이제 팀을 선정을 했고 그게 이제 조선대학교, 그다음에 카이스트,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그다음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위성, 그리고 이 큐브 위성이 다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미세먼지 측정도 있고 지구 관측도 있고 그런 뭐 대기 쪽을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하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두 번째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잘못돼도
이게 좀 아깝지 않게 네. 위성을 좀 그렇죠. 혹시나 이제 몇 천억짜리 위성을 몇 톤짜리를 넣으면은 잘못해서 실패하면은 그대로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차, 2차, 뭐 3차 정도까지는 성능 검증용 좀 작은 거. 하지만 성능은 확실한 거. 얘네들도 제가 알기로 뭐 지금 떠 있는 천리안급 그 성능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천리안은 다양한 기능, 다재다능한 기능이 있지만 이 큐브는 하나의 기능이 다 이제 천리안급으로 좋다. 근데 다양한 기능은 못한다. 근데 일단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올려보는 거죠. 지금 600km를 통과했다고 나오네요. 600km면은 아까 700km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100km 남았는데 조금 전에 200km인데 금방금방 올라가네요. 거기는 이제 공기 마찰이 없으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나 보죠.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초속 7.5km. 1초에 7.5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타겟이죠. 7.5km까지 가는 게. 그럼 1분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속도죠. 그렇죠. 엄청 빠르죠. 그러네. 1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속도네요. 그렇게 비유를 드시니까 딱 와닿네. 그래서 엑소님을 다들 좋아하시는 근데 여기 두 분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이제 비유를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발사 직전에 좀 물어보려고 했던 게 발사체라는 게 그렇게 많은 나라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저거를 왜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발사체를.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남의 위성 올리는 거 필요할 때 그냥 남의 나라 미국이나 여태까지 프랑스 위성 로켓에 쏘아 올리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저렇게 발사체를 갖고 있어야 되나?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군사적으로도 많이 설명을 하시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은 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이제 발사체 쪽에서 거의 미국 다음으로 강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자국으로 발사체 해주던 발사체 사업들을 전부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국내에서도 참여했던 사업에서도 다 이게 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보수적이죠. 아무래도 미사일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에서 얼마만큼 기술적인 자립도를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번째 뭐 국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액체 연료를 활용한 그 발사체에서 7번째고 고체 연료를 포함하면 10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고체 연료를 활용하는 국가들은 발사체라기보다는 좀 미사일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 쪽에서 결국 우리가 언제든지 우주가 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우주 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발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액체 연료, 고체 연료 얘기하셨는데 지금 누리호는 액체 연료를 쓴 거죠? 그렇죠. 액체 연료죠. 액체 연료하고 고체 연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파이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불꽃놀이. 불꽃놀이. 그때 이제 불을 탁 붙이면 바로 심지가 탁 타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고체 연료는 한번 발화가 되면 붙이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냥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고체 연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체 연료는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제센터에서 왜냐하면 산화제하고 연료하고 조절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고체 연료 로켓을 저렇게 위성을 싣고 가는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 로켓 같은 경우에 고체 연료도 씁니까 그러면은? 지금 3단 엔진 연소가 정지됐다는 건 확인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러면은? 지금 3단 엔진이 정지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다음에 성능 검증 분리 예정이거든요. 위성이요? 그럼 700km까지는 다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정상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 일반 저런 군사용 미사일이 아닌 위성을 쏘는 그 로켓 같은 경우에는 목표 궤도에 투입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성이 분리가 됐군요. 그러면 저게 목표 궤도에 투입됐다는 게 위성이 투입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로켓이 올라갔다는 건가요? 로켓은 이미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궤도에 투입이 됐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지금 뭔가요? 남은 과정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사 위성.
1.3톤짜리 위성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아무 기능은 없고 그냥 그렇죠. 예. 그 쇳덩어리군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찍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일부 이제 통신 그 모사체도 일부 통신이나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거는 될 수 있는데 이 뭐 주요 기능들은 이제 배제된 상태죠.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별 문제 없이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성공하려면 지금 데이터를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0분 정도 후에 그 이전에 이제 교신이 성공이 돼야 1차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뭐 텔레비에서 많이 봤듯이 뭐 교신을 성공하면 연구원들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1차 교신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뭐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보통 한 1차 교신은 이제 42분. 지금 정상적인 분리됐다고 확인이 됐네요. 성능 검증 위성이.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능이 제대로 올라갔다라는 걸 교신만 해주는 목적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요. 지금 저희가 국내 제작한 일부 3종을 검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종이라는 건 뭐냐면 성능 검증이 단지 이제 위성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한 이제 발열 전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어 모멘트라고 이제 자이로 CMG라고 뭐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그런 거 하고 이제 S밴드 안테나 이렇게 세 가지의 국내 제작한 그 부품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발열 전지나 그 제어 모멘트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우주에 올라가면 위성이 사실은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동기 궤도로 태양을 바라볼 때는 태양을 전지를 받아서 이제 축적해 놨다가 태양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 전지를 사용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자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이 그 700km 상공에서 돌다가 원하는 목표 지점을 찍을 때 해당하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이로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위성 모사체를 정상적으로 분리한 걸 확인했다라고 나오네요. 위성은 이제 다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그러면 정상 그 속도로 분리가 된 건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그 엑소님이 이선호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쥐불놀이를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돌려야. 지구 궤도를 정상적으로 계속 돌려면은 일정한 7.5 속도로 7.5km 초속 7.5km로 다 계속 분리가 돼야만이 되는 건데 그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건지 아닌지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지금 700km 상공에 올라간 건 확인이 되고요. 지금 성공이냐 아니냐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데이터들이 700km에 정확하게 올리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어느 나라에서도 100%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을 돌다 보면 정확하게 연구원들이 계산한다 하더라도 뭐 스페이스 X나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 보도하면 지금 저희 위성은 한 5% 정도 내외에서 한 35km. 오차 범위. 오차 범위가 그 정도 선에서 들어갔다라고 보면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 상업용의 위성을 봤을 때는 보통 한 1%, 2% 내외, 10km, 20km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원진들이 이 위성은 이 정도 됐을 때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고 검증이 된다라고 했은 그 범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현장으로 좀 중계를 넘기고. 자, 그럼 지금 제가 아까 1단, 2단, 3단이 2단 로켓 분리될 때 중간에 펑 하고 못해서 저는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불꽃이 확 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사실은 발사체를 하면서 그 자동 장치라고 해서 전부 다 자동으로 이제 탁탁탁 이제 분리되고 뭐 페어링도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화약이 들어갑니다. 화약? 1단하고 2단 사이에? 그래서 이제 페어링 분리하는 것도 그냥 뭐 전자장비로 이렇게 착 해가지고 날아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화약이 들어가서 화약이 폭발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진식 탱크 그 센서 문제 분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화약 부분이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그래서 왜 위험하게 화약으로 다 그걸 분리를 할까요?
그럼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리호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성공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결국엔 얼마나 가볍게 연료를 많이 싣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로켓의 벽을 얇게 만든 이유도 결국엔 계속해서 가볍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면서 가볍게 만들려 보니까 화약 같은 경우는 그냥 불을 붙이면 탁 하고 깔끔하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까지 무게를 줄이고 기술력을 높이려고 이제 다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화약으로다가 그걸 갖다 터뜨린다. 그러니까 더 무거운 물체를 우주로 올리려면 로켓 자체가 가벼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고체 연료, 액체 연료도 말씀드렸는데 액체 연료가 고체 연료 대비해서 힘이 훨씬 좋아요. 추력이. 액체 연료가? 네. 근데 액체 연료가 훨씬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로 기술을 해가지고 좀 많은 그런 집약된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죠. 누리호에. 지금 누리호 비행은 완전히 종료됐고 데이터를 지금 분석 중이다라고 현장에서 지금 보내오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위성이 제대로 궤도에 안착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은 확인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km 이제 궤도에 이제 안착은 됐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오차 범위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들어왔으면 최초에 이제 그 신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신호 확인하는 거는 이제 총 5차에 걸쳐서 이제 교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1차는 이제 뭐 남극 세종 기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우연으로 넘어가서 교신을 확인하고 2차 교신은 또 남극 세종 기지. 그다음에 3차 교신은 또 그 남극 세종에서 이제 비콘 신호라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도 또 성능 검증을 안정화를 시켰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4차 교신 뭐 또 있고 5차 교신 있고. 그래서 5차 교신까지 가야 이제 항우연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주도의 남태평양 이제 팔라우 데이터도 있습니다. 팔라우의 레이더 이제 그 기지가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엑소님 그러면 그 아까 1단, 2단, 3단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로켓.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1단, 2단 이제 1단, 2단이 이제 남태평양 쪽으로 날아가면서 바다에 떨어지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은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호가 정말 대단한 게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5톤급 추력을 가진 엔진이 4개가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이 기술이 이제 엄청 어려운 게 조금이라도 한 엔진이 추력이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이게 다른 쪽으로 각도가 꺾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개가 원하는 추력을 내고 원하는 각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4개가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조합을 맞춰가지고 잘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큰 엔진 하나 하면 편할 텐데 왜 4개, 5개 이렇게 나눠서 하냐. 사실 이 스페이스X 민간우주 이제 세계 1등 부자, 2등 부자 보면은 일론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가 둘 다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민간우주 그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공통적인 게 이렇게 작은 유닛의 엔진을 여러 개 개발하면은 미세하게 조절도 가능하고 다시 돌아올 때 재활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9개 정도 엔진을 켜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9개 다 킬 필요 없고 한두 개만 킬 수 있거든요. 그럼 내려오면은 다시 이렇게 발사대로 돌아와서 착륙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가능해요? 그게 지금 SF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운 게 현실화되고 영상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뭐 그러니까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재활용이 지금 저희 그 발표가 있네요. 과기부 오태석 차관 발표한 중인데 넘기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진들이 누리호로부터 받은 비행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앞으로 약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주요 비행 과정, 성능 검증 위성의 분리 및 목표 궤도의 투입 여부, 그리고 향후 지상국과의 교신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성공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아직 데이터를 들어오는 대로 본다는 거죠. 네네. 그거는 뭐 5시 좀 넘어서 아마 5시 10분쯤에 발사 성공 여부는 최종적으로 나온다는데. 자, 아까 이선호님 아까 말씀하시던 거.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누리호 지금 당장은 이게 재활용을 해서 우리 그 나로 이제 고흥에 있는 우주센터로 돌아오는 기술까지 아직 없지만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되는 기술이 결국에는 클러스터링 기술, 여러 개 엔진을 소분화시켜서 묶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이게 이제 엔진을 뭐 처음에 킬 때는 8개 다 켜서 올라가지만 한두 개만 켜서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클러스터링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단, 2단이 바다에 버려졌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도 재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런 예산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75톤 추력 엔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5톤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그렇죠. 힘을 가진 엔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4개를 묶어서 300톤을 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00톤을. 그걸 클러스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300톤을 올릴 수 있는 엔진 통째로 하나로 하면은 되지 왜 4개를 해서 어렵게 이렇게 할까? 예. 그 4개를 만드는 게 더 쉬운 거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을 하려면 다시 이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발사장으로. 그때를 위해서 앞으로 재활용을 위해서 그럼 4개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도 있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시험 발사체 나로호 이때는 사실은 러시아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옛날 나로 때 나로호 나로 때 그렇죠. 그때 이제는 100톤이 넘었어요. 저렇게 이제 75톤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점점 키우는 그 기술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저희도 자동차로 자꾸 자동차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해는 쉬워요. 처음에는 포니2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처음에 만약에 롤스로이스처럼 그런 걸 만든다고 해보시면 이게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걷지도 않은 애가 야 뛰어. 야 뛰는 거 해. 철인 3촌 경기.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7톤, 75톤 이제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발사체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100톤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형 발사체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엑소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활용. 그것도 이제 차세대 발사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검증을 해야지 지금 뭐 기구 있는 아이한테 야 뛰어 100m 달리기에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75톤짜리를 갖다가 그 로켓을 만드는 것도 그 액체 산소 밀봉하고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 텐데 300톤을 올리는 걸 한꺼번에 하면은 액체 산소도 하나 통으로 돼야 되고 그 아까 등유통도 하나로 돼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압력이나 이런 걸 훨씬 더 그 통제하기가 어렵기는 어렵겠네요. 그게 기술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문가 많은 분들이 저 기술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고 특히 1단 75톤을 사실 묶음이라는 걸 한글이고요. 클러스팅 이제 영어인데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75톤을 다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목표 지점에 올라가느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지금까지도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참 누리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75톤급 4개니까 300톤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누리호가 한 200톤 정도 되거든요. 네, 1단, 2단, 3단을 보시면 거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폭탄이에요, 폭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등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 연소되는 부분은 3,500도가 넘는데 그 바로 위쪽은 영하 184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것도 조절해야 되고 뜨거운 것도 조절해야 되고. 영하 184도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액체 산소를 액체 산소가 보관돼 산화제가 보관된 탱크도 차갑게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들이 다 각각이 조절되면서 그게 37만 개의 부품이 고장이 안 나면서 또 이 큰 폭탄이 터지지 않고 잘 조절을 해서 필요한 부위에서만 이렇게 연소가 돼서 올라가서 결국 마지막에 위성이 이제 적어도 700km 정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기술 자체가 모든 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네. 그 액체 산소 영하 180도짜리가 바로 위에 있는데 밑에서 보를 뽑을 때는 영상 3,500도. 그렇죠.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엔진 기술이 사실 로켓 발사체에서 꽂히거든요. 엔진이. 근데 그 엔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냉각 기술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3,000도가 넘으면 한쪽으로 금속들이 다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리호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냉각수를 쓰느냐라는 이제 처음에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영하 180도 넘는 이제 액체 산소나 이제 그 산화제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냉각을 시키는 그 기술들이 많이 집약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3000도가 넘는 이게 녹으면 안 되니까 원래 같았으면 냉각수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되니까 별도의 냉각수를 안 넣고 이 영하 184도가 되는 이제 액체 산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자체 냉각수로 활용을 해서 그 차가운 냉기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 냉기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바퀴 이렇게 감싸는 식으로 해서 그 3000도를 또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식히는 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액체산소 씻고 올라가니까 액체산소 씻고 올라가니까 그거 이용해서 냉각수로 그걸 이용한다. 근데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되게 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엄청 위험한 기술이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냉각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러면 또 바로 뭐 이게 그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화약도 실어가 있고. 그렇죠. 옆에는 화약이 붙어 있고 하나 터지면 다 그냥. 아니 정의원 연구원은 증거사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애널리스트가 제일 잘하는 게 박사님들이랑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실제로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좀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뭐가 제일 궁금했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여쭤봤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이 굉장히 막 이렇게 순수하고 그러셔서 로켓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아까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얘기했었잖아요. 거기는 저도 그 영상 한번 봤었거든요. 재활용된 정말 희한하더라고. 그게 올라갔던 게 다시 그 발사대 로켓 와서 착륙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착륙을 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그거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무래도 이제 차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아예 육지가 위험하니까 해상에까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술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사실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거를 이제 요번에 이제 발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고도화 사업이라는 또 사업이 있어요. 고도화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누리호가 6차까지 발사해서 이제 일단락 전링이 다 되고 그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때 그거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기술은 그겁니다. 다시금 올라갔던 그 엔진을 시동을 끄고 그다음에 다시 그걸 불을 붙여서 조절을 해서 내려오는 거죠. 역추진 뭐 이런 거. 역추진이라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얘기하기로는 말 그대로 이제 엔진을 껐다가 자유 낙하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선 다시 엔진이 붙어서 위치를 잡고 착륙하는. 근데 그 기술이 여태까지 우주 발사 역사상 아무도 시도를 하지도 못했다는 심지어 나사조차도 못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리고 엔진을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로켓을. 이게 제가 좀 말씀하십시오.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케로신이라는 그 등유를 쓸 때도 일부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6, 7번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뭐 후문으로 들은 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원래 기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갔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가보니까 원래 이분이 이제 물리학자도 있고 이제 경제도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예요. 발사를 하나 하고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너무 비싼데 그리고 자기가 한번 개발해 볼까 해서 한 게 이제 그건데 자기가 이제 원래 물리학자고 그거 이제 관심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절대 생각을 못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자기가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게 돈이랑 연관되어 보면 이게 엔지니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일론 머스크가 괴짜는 괴짜고 사고도 가끔 치지만은 천재는 맞네요. 네, 일론 머스크 하면 저희가 전부 다 테슬라 아마 99%의 국민들이 테슬라 생각하실 텐데 테슬라보다 먼저 만든 회사, 그러니까 테슬라는 만든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스페이스X였어요. 그러니까 2002년 제가 알기로 2002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만큼 오래 전부터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저희가 재사용 로켓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처음으로 우주에 로켓을 발사 성공시킨 게 50년대 후반인데 일론 머스크가 2010년대에 그걸 발사를 했으니까 재사용 로켓을 거의 50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국내에서도 차세대 로켓 기술 개발에 있어서 좀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더 대단한 게 사실 뭐 일론 머스크는 다른 회사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고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민간 이제 우주 여행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예. 대부분은 그냥 100km 뭐 200km 상공에서 우주 관찰하고 오는 게 목적인데 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최종 목적이 이제 화성에 300만 명을 거주시킬 거다.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누리호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제 300톤급이잖아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이제 스타쉽이라 그래서 5,000톤급 이 정도면 코끼리 100마리 무게거든요. 그게 올라가서 재활용까지 성공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누리호가 따라가야 될 지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재활용하고 뭐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비용도 훨씬 그럼 좀 엄청 싸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누리호도 어쨌든 저 위성을 올리는 목적이라면은 뭐 우리나라 위성 우리 자체의 위성을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마케팅을 해서 다른 나라 위성도 쏴주고 그래야만이 상업적인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 그런 스페이스X 같은데 그 비용이 비교가 되겠나?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게 가능할까? 우리가 경쟁 상대가 될까?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비용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요. 예. 게임이 안 되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예. 모든 발사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예. 그렇겠네. 워낙 싸니까. 비용이 고르는 게 값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확한 액수를 하게 되면 뭐 보통 발사체 시장이 저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도 지금 1조 9천억이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저 발사체를 만드는 것 자체만 해도 한 700억에서 9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누리호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저걸 발사하는 것만 해도 한 뭐 3억, 300억, 400억 뭐 이렇게 심지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보면 이제 뭐 키로당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500kg급 정도 된다고 하면 한 200억. 근데 다른 데서 이제 뭐 300억, 400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을 줄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더 대형은 부르는 게 또 더 값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를 아예 독점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걸 개발하는 이유가 그러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한테 다 주면 되지 왜 이거 비싼 가격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건 자국의 안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반도체 일본에서 뭐 원자재 소재 안 주면 아예 저희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사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미사일, 로켓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주 발사체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평화 목적으로 과학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우주 발사체라는 우주 물체 또는 우주 발사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위성을 올려서 뭔가 데이터를 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의 자율주행이다 뭐 AI다 이런 것도 다 데이터의 기반입니다. 근데 발사체가 위성을 올리지 못한다면 만약에 스페이스X에서도 야 더 이상 니네 못 해주겠다. 러시아에서도 니네 더 이상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국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뭐 미래의 산업이든 먹거리든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기술들이 지금은 돈이 들더라도 10년, 20년의 미래를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60년대, 70년대 배 만든다 아니면 자동차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비웃음 많이 당했잖아요. 어떻게 그 나라에서 만드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을 적차가 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마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약간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스페이스X에 많이 수주를 줍니다. 대신 발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당장에 이제 좀 값이 나가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참 그 대답하기 곤란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꼭 묻고 싶은 질문이 북한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 로켓 기술 가끔 쏘잖아요. 그게 뭐 미사일인지 로켓인지 뭐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보다 누가 더 앞서 있습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저희가 앞서 있죠. 훨씬 앞서 있죠. 그렇죠.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체 발사체, 액체 발사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고체 발사체는 이제 미사일, 군사용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불을 붙이면 타겟 딱 정해서 이제 하니까 보통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는 사실은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발사체를 개발했는데 북한이 약간 이제 그런 단계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 하나 넘어서 이제 평화적인 목적으로 미사일이 아닌 그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저희가 기술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거만으로는 우리가 더 높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북한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발사를 할 때 우리 이거 우주용이야라고 발사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증명이 되려면 우주에 떠 있는 위성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물이 없기 때문에 그거로 봐서는 우리가 더 이 발사체도 앞서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그 현장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재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서재희입니다. 아이고 그 고생 많으시고 그 일단 현장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큰 굉음을 내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현장에서는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또 여기에 모여있는 언론들 모두 발사가 막상 이제 시작되자 하늘을 모두 일대히 쳐다봤고요. 굉음을 내면서 밝은 빛과 함께 솟구치자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5시 10분에 아마 발사 성공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분석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좀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이제 관제센터의 소리가 여기 이제 장내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전해져 왔는데 뭐 환호성 비슷한 소리가 일단 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구나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었고요. 현재 일단 1, 2, 3단 비행 다 마쳤고 목표 궤도에도 도달을 했고 그리고 성능 검증 위성 모사체 분리도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서 일단 계획대로 완료됐다. 과기부는 일단은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는 대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장에서 KBS 서 기자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서재희 기자였습니다. 제가 서재희 기자가 제가 시사기획창에 오래 있었거든요. 제 앞에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누리호에 이제 정신이 이제 700km에 올라가 있어서.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우주 발사체가 오늘 이제 성공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은 뭐 어느 정도 거의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말고도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발사체를 성공한 나라가 몇 나라 정도나 좀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액체 엔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고요. 7번째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소련이 먼저 있었고 러시아죠.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인도, 그리고 유럽. 그러니까 유럽은 하나로 같이 해서 해가지고 하는 거고 물론 그 안에 뭐 영국, 프랑스 이렇게 나뉘겠지만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게 고체 연료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뭐 그 안에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도 거기 포함이 되겠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11번째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엘리어트 클럽이라고 뭐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엘리어트 클럽? 네, 그게 이제 스페이스 클럽. 근데 거기는 이제 기준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더니 뭐 고체든 뭐 이렇게 딱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7번째 들어가는 것은 자국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1톤급 이상 뭐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준이 스페이스 클럽 모호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국가들이 한 두세 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그 스페이스 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뭐 10개 안팎이라면은 이게 기술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군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발사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발사체, 로켓, 미사일 이런 거는 또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누리호는 뭐 우주 발사체가 맞습니다.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사일이나 어떤 뭐 폭발물이나 아까 뭐 북한에서 뭐 핵탄두 실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평화적인 목적의 어떤 과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주 발사체거든요. 근데 이제 고체 발사체는 미사일에 가까운 어떤 부분을 개발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클럽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우주 발사체 즉 다시 얘기하면 미사일을 배제한 평화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7번째. 그리고 평화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잠깐만요. 속보로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이 남극 세종 기지하고 교신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아, 네네네. 이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말씀은 이게 또 설레발 치는 걸까봐 못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1차 교신이 된 겁니다. 1차 교신 성공. 1차 교신 성공이고요. 2차 교신은 이제 2시간 20분 5초 후에 이제 남극 세종 기지에서 또 이제 한번 교신이 되고요. 총 이제 5차까지 교신이 돼야 이제 항우연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그럼 남극 기지하고 교신에 성공했다는 거는 그 아까 말한 대로 1초에 7.5km 그 초속 7.5km 속도로 뿌려줬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교신에 성공했다는 것은 성능까지 그렇죠. 통신이 됐다. 네. 그럼 그러니까 다 성공된 거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1차가 성공이 된 거고요. 이제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신호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데이터 통신 뭐 하나만 확인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뭐 비콘 신호를 준다든지 뭐 명령을 준다든지 요게 제대로 움직이네. 요게 뭐 되네 하고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증이 완료가 되면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성공이구나. 근데 지금 이제 교신이 됐다는 거는 거의 이제 거의 됐다라고 봐도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정 차장님 이게 우리가 개발하는 누리호는 순수한 평화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똑같은 기술이니까 군사용으로도 좀 이렇게 좀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사회에서 이제 MCTR이라고 미사일 통제 MTCR 기술 통제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이제 미사일 그 키로를 이제 해제해서 500km 거의 풀렸죠.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푸른 이유가 이제 북한에서 하도 너무 위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풀려졌는데 실제로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연관해서 자꾸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예전에는 미사일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 발사체로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우주 발사체를 이용한 기술이 미사일로 전환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 그렇게 전환을 하면 이제 미국이나 여러 가지 이제 통제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사일을 배제한 평화적인 목적으로 과학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어떤 군쪽 안보는 여기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첨언해서 드리면 이게 저희가 액체 연료로 발사를 했잖아요.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쏘려면 적이 모르게 빠르게 불을 붙여서 쏴야 되잖아요. 근데 액체 연료 로켓은 이게 들어가서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로 로켓을 성공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군용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좀 여기서는 좀 다른 것도 궁금한 거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을 그만하는 거로 하고 여기서 군속으로 하는 거는 사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고체 연료를 하는 게 다 해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으로도 또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독자적으로 따로 하고 있다 정도만 아쉬운. 그리고 또 2달 뒤에 8월에 우리나라에서 그 달 탐사선 지금 다누리 발사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누리호라고 하던데 이름이. 맞습니다. 이거는 누리호로 발사되는 건 아니죠?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다누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서 이제 재활용 가능한 그 펠컨 9 있잖아요.
펠컨 9이라는 이제 발사체가 있거든요. 아, 로켓 이름이 펠컨. 네, 펠컨 9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주를 해서 우리 달 탐사선 쏘아 보낼 건데 다누리라고 그것 좀 해달라. 이게 수주를 한 상태고 그게 이제 누리호에 이번에 성공했어도 치를 수 없는 이유는 누리호 목적 자체가 이제 700에서 800km 저궤도 목적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연료 부족 문제도 있고 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제 불가능해서 이제 스페이스X사의 펠컨 9에 실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뭐 다누리의 이제 의미도 이제 달을 가서 최대한 많이 누리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다누리라는 탐사선이 명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달 탐사 다누리호가 이제 달 탐사를 한다는 건데 달에 착륙하는 건 착륙하는 거예요. 착륙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달 거기 가서 뭘 탐사한다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환경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달의 환경? 예. 그 왜? 그 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위성을 이렇게 개발하고 발사체를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그 달 탐사 왜 하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엔지니어들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지 그 달 탐사 왜 하지? 그럼 기술에 대한 어떤 습득일까? 획득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뭐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됐지만 달에는 뭐 헬륨3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이제 자원, 광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자원을 지구로 갖고 올 수만 있다면 실제로 뭐 말로는 뭐 몇 톤만 갖고 오면 지구가 100년 동안 쓸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뭐 또 기사도 읽어봤는데요. 달 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원,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로봇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달은 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맞습니다. 전문가적인 어떤 생명공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실제로 보령제약에서도 뭐 100억 정도 투자해서 앞으로 이제 신약을 이제 그런 쪽에서 우주에서 개발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런 탐사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신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달 자체가 만약에 그런 광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탐사선이 이렇게 돌면서 공전하면서 이런저런 거를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타겟이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능숙하게. 우리가 걸음마에서 걸을 수 있더라고 해서 걷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걸을 수 있음으로써 달릴 수도 있고 등산할 수도 있고 수영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화성이나 목성이나 어디든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의 기반적인 토대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헬륨3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면 헬륨3 1g에 석탄 1,400톤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100년 하셨는데 사실 100만 년. 그러니까 이게 추정을 했을 때. 헬륨3라는 게 달에만 있어요, 그러면? 달 표면에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 건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층을 뚫지 못해가지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랑 헬륨이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뭐 벤 앨런테라든가 이런 보호막이 있어서 축적이 안 되는데 하지만 다른 이제 대기가 없다 보니까 표면에 많이 이런 자원들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원들이 많을 수 있다. 그렇겠네. 그럼 그걸 누가 가서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기 달에 있다는 걸. 달 탐사선. 그래서 탐사라는 거고. 그래서 가는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탐사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스페이스X도 그렇고 민간 업체들도 우주 개발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이게 민간이 하는 거는 돈이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주 산업은 크게 봤을 때 저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의 메인 주제인 발사체 쪽입니다. 그러니까 발사체 쪽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인공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또 다양한 지구에 가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관련된 서비스나 아니면 지상 장비 쪽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주산업이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사실 발사체 영역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긴 하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이 영위를 할 수 있느냐인데 뭐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신 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관측 위성처럼 해가지고 이제 지구를 관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쓰는 GPS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거 좀 물어보려고. 아까 일론 머스크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더라? 화성에
뭐 네, 300만 명을 300만 명 거주하게 한다고 했죠. 예.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영화에는 나와. 그러니까 영화에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컨트로버셜 이게 서로 이제 비관론적인 사람도 많고 예. 가능하다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사람 아무도 못 믿었던 기술들을 구현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보고 있는 거고. 뭐 그리고 이 우주 산업 자체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우주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그 서커스 한 엄청 유명한 뭐론 어디 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 500억, 600억 내고 이제 러시아의 소유주선 타고 갔거든요. 지금은 이 제프 베조스나 버진 갤럭틱의 이제 리처드 브랜슨이나 아니면 스페이스X 덕분에 2억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 200배 싸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단가가 싸지고 많은 사람들이 할수록 그런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으로도 굉장히 그런 산업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그 화성에 가서 그 사는 거는 여행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건 사실.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일론 머스크는 300만 명을 화성에 거주시킨다는 게 그게 뭐 영화에서 흔히 나오듯이 지구가 아주 파멸적인 상황에 돼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신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한다는 걸까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깨어있는 분들이나 호기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갈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이제 화성을 식민지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처럼 환경을 바꿔서 지구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라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이기도 하죠. 이게 이 논쟁이 또 재밌는 게 제프 베조스 하면 아마존의 이제 CEO 전 CEO였잖아요. 둘이 막 티격태격거려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프 베조스가 그 일론 머스크의 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아니 나 만약에 화성에 가고 싶은 삶은 사람이 있으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서 한 달만 살아봐라. 화성이 훨씬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안 좋거든. 가혹한 환경이니까. 거기서도 제대로 못 살 거면서 무슨 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닥투닥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누리호 발사 이제 뭐 한 15분 정도 뒤면은 뭐 발표가 될 텐데 지금 봐서는 뭐 통신도 되고 그런 거 보니까는 뭐 성공한 것 같은데 이 누리호 다음으로 풀어야 할 그 어떤 숙제 뭐 이런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세계 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발사체 시장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지만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누리호는 아까 속계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적에도 500km 상공, 700km 상공에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달 탐사를 가려면 정지궤도급 아니면 뭐 화성까지 가려면 더 큰 발사체 엔진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발사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누리호도 사실은 어떤 성공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진율을 조금 최적화하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제 쉐이프하게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최적화한 슬림하게 하는 어떤 그런 가성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해서 경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싼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제작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독자적으로 완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실은 우주 발사체라고 하지만 실제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뭐 예산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도 안 되는 뭐 0.00% GDP 대비해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계획을 철학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의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우주산업 김태현 차장 그리고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